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밤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무례한 소음들, 그 중에서도 특히 목소리 큰 사람들의 횡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창밖은 고요한데 가슴속은 누군가 던진 말 한마디 때문에 여전히 전쟁터인 분들이 계시죠. 어둠이 깊어가는 이 시간, 우리는 흔히 인간관계의 평화를 꿈꾸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이 치열한 인간관계의 전장에서 제대로 된 방패 하나 없이 버티다가는 정신적으로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편안히 자리 잡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물론 제가 여기서 하는 작업이 정말 마음에 드실 때만요. 지금 계신 곳과 현지 시간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네요. 자, 이제 불을 끄고 잔잔한 백색 소음을 위해 선풍기를 켜셔도 좋습니다.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사람은 평생을 살면서 두 종류의 인연을 만납니다.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그리고 내 평정을 집요하게 시험하는 사람입니다. 젊을 때는 그저 성격이 좀 유별나네 하고 넘기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차이는 선명한 칼날이 되어 돌아옵니다.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로 주변의 공기를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로 수년간 쌓아온 질서를 단번에 무너뜨립니다.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곧장 목소리를 높이고 끝까지 자기 말이 옳다며 밀어붙이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순간적으로 길을 잃습니다. 사실 이런 분들과 대화하는 건 체스 규칙을 모르는 비둘기와 체스를 두는 것과 비슷합니다. 비둘기는 그저 말판 위를 어지럽히고는 자기가 이겼다는 듯 가슴을 펴고 구구대기 마련이니까요. 대부분의 사람은 이런 무례함 앞에서 두 갈래 길로 나뉩니다. 하나는 불입니다. 나도 같이 목소리를 높여 논리를 세우고 상대의 허점을 잡아 기어코 꺾어버리려 합니다. 또 하나는 회피입니다. 똥이 무서워 피하나 더러워 피하지라며 스스로를 성숙한 사람이라 다독이지만 정작 집으로 돌아오는 길엔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 갑니다. 그런데 제가 오래 살며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두 길은 모두 우리를 더 깊은 돔으로 밀어 넣을 뿐입니다. 불은 결국 진흙탕 싸움이 되어 서로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회피는 상대에게 당신은 이 선을 넘어도 좋다는 잘못된 허락을 내어주는 꼴이 됩니다. 사람은 한번 선을 넘는 법을 배우면 그다음부터는 그 선을 징검다리처럼 가볍게 밟고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단과 연구실 그리고 수많은 회의실에서 같은 장면이 반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군가 화를 내며 밀어붙일 때 상대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 밀어붙이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권력의 단맛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고집은 절대 논리로 꺾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친절하게 설명하고 차분하게 이유를 말해도 그들은 그것을 내가 지금 먹히고 있구나 라는 승전보로 받아들입니다. 이때 우리가 하는 정중한 설명은 진실을 밝히는 도구가 아니라 상대의 지배 욕구를 충족시키는 비계가 되어버립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적 지배, 지향성, 소셜 도미넌스 오리엔테이션의 발현이라고도 부르는데 쉽게 말해 내가 너보다 위라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쾌감을 느끼는 상태를 뜻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논리적인 반박을 하는 것은 마치 젖은 장작에 불을 붙이려 애쓰는 것만큼이나 무의미한 에너지 낭비죠.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갈등을 줄이는 것이 목표가 되면 우리는 품격을 잃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진짜 목표는 갈등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나의 평정과 경계를 지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 어느 회의 자리에서 한 분이 갑자기 언성을 높이며 내가 이 일을 얼마나 오래 했는데 라고 소리친 적이 있습니다. 공기는 딱딱하게 굳었고 제 마음도 요동쳤죠. 그때 저는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화를 내며 우기는 사람은 내용보다 주도권을 노린다는 사실입니다. 말의 진위가 핵심이 아니라 누가 이 자리에 운전대를 쥐느냐가 그들에겐 전부입니다. 사실 대화의 운전대를 뺏으려는 사람과 같은 속도로 달리면 내가 먼저 피곤해지는 법입니다. 그들의 방식대로 대화의 발을 들이는 순간 이미 우리는 한 박자 늦은 반응자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첫 번째 원칙으로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라고 말씀드립니다. 나는 지금 이 사람을 설득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이죠. 우리는 흔히 사람은 이성적인 존재이기에 이성적으로 말하면 바뀔 거라는 믿음을 갖습니다. 물론 대화가 통하는 이성적인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며 우기는 사람 앞에서 같은 전략을 쓰는 것은 감기약이 필요한 환자에게 영양제만 계속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의 귀는 이성이 아니라 감정의 엔진에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누군가의 큰 소리 앞에서 아니 내 말 좀 들어보세요라고 다급하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까?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이미 상대의 속도에 맞춰 뛰고 있었을 겁니다. 그것은 대화가 아니라 질질 끌려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길을 배워야 합니다. 싸우지 않으면서도 밀리지 않는 길, 참지 않으면서도 품격을 지키는 길 말입니다. 그 길은 화려한 말솜씨가 아니라 오히려 짧고 단단한 태도에서 나옵니다. 고대 스토아 학파들은 외부의 소음이 내 영혼의 성체를 무너뜨리게 두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화내는 사람의 목소리는 그저 지나가는 바람일 뿐인데 우리는 그 바람을 붙잡고 왜 이렇게 부느냐고 따지고 있었던 셈이죠. 여러분이 오늘부터 이 단단함을 준비하면 무례한 사람 앞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어른의 얼굴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 얼굴은 100마디 말보다 강합니다. 그들의 고집은 논리적인 반박으로 꺾이지 않고 친절한 설명으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중해질수록 그들은 더 큰 힘을 얻는 듯 행동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원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주도권이기 때문입니다. 주도권을 뺏으려는 이들의 목소리가 아무리 커도 우리가 운전대를 꽉 쥐고 있으면 그들은 결코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화내는 사람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도시 전체의 전력망을 돌릴 수 있을 것 같아 보여도 결국 그것은 텅 빈 깡통 소리에 불과하다는 걸 기억하세요. 자, 이제 첫 단추를 끼웠을 뿐입니다. 우리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까요. 우리는 종종 무례한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심장이 요동치고 얼굴이 화끈거리는 경험을 합니다. 그 나이에 아직도 그걸 그렇게밖에 못해요? 라거나 사람들 앞에서 교묘하게 깎아내리는 비아냥을 들으면 우리 안에 평화로운 호수에는 커다란 돌덩이가 던져진 것과 같죠.
이때 우리 마음속에서는 두 목소리가 격렬하게 싸웁니다. 가만히 있자니 바보가 되는 것 같고 맞받아치자니 똑같은 사람이 되어 진흙탕 싸움을 벌이게 될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지혜가 있습니다. 바로 무반응의 바위가 되는 법입니다. 바람이 아무리 거세게 불어도 바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위는 바람을 이기려고 달려들지도 바람을 설득하려 들지도 않으며 그저 자기 자리를 묵묵히 지킬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갖춰야 할 진짜 품격입니다. 사실 세상에는 참 희한한 생명체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깊은 바다에 사는 어떤 해면동물은 수천 년 동안 거의 움직이지 않고 물만 걸러내며 사는데 어쩌면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무반응의 고수가 아닐까 하는 잡지식을 떠올려 봅니다. 우리를 도발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도 이 해면동물처럼 그저 멍하니 그들의 무례를 걸러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무례한 사람들은 우리의 반응을 먹고 삽니다. 그들이 비아냥거리는 이유는 우리의 논리가 궁금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당황하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중하게 설명하거나 차분하게 이유를 대면 그들은 오히려 거봐 내 말이 맞으니까 저렇게 길게 변명하네라며 더 기세등등해집니다. 마치 길을 잃었을 때 친절하게 안내해주는 GPS에게 너 지금 나 무시하냐? 내가 길도 모를 줄 알아? 라고 화를 내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만큼이나 황당한 일이죠. GPS는 그저 경로를 재탐색할 뿐인데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감정을 보여주지 않는 것입니다. 감정은 사람인 이상 생길 수밖에 없지만 그 감정을 상대에게 넘겨주는 순간 주도권은 그들의 손으로 넘어갑니다. 무반응의 바위가 된다는 건 감정이 없는 기계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반응의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목소리 톤을 낮추고 말의 길이를 줄이며 행동을 천천히 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설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 도발해 올 때 먼저 숨을 깊게 한번 고르세요. 그리고 아주 짧게 대답하는 겁니다. 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짧은 말들은 대화의 문을 닫아버리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설명은 싸움의 문을 열지만 단호하고 짧은 대답은 상대의 공격이 허공으로 흩어지게 만듭니다. 이것은 공개적인 학술 논쟁에서 쓰이는 반응적 태도의 인지적 편향성을 역이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가 기대하는 반응의 궤적을 완전히 이탈함으로써 그들의 공격 논리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것이죠. 제가 아는 한 분은 직장에서 늘 무례한 상사 때문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상사는 사소한 실수에도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를 치며 망신을 주곤 했죠. 처음에는 그분도 얼굴이 굳고 말이 막혀 집에 와서 속만 끓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상사가 비아냥거릴 때 표정을 바꾸지 않고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네,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어떤 변명도 덧붙이지 않은 채 자리로 돌아가 자기 일을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사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상사가 갑자기 착해진 게 아니라 자신의 화가 상대에게 먹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사람은 말보다 구조를 배웁니다. 내가 흔들리면 그들은 더 세게 흔들고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그들은 멈춥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기는 어려운 법이니까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내가 무시당하는 것 아니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무시당하는 것은 가만히 있어서가 아니라 기준이 없어서입니다. 짧게 말하고 상황을 종료시키는 사람은 오히려 상대에게 경외감을 줍니다. 마치 에스프레소 같은 사람이랄까요. 양은 적지만 그 향과 농도가 너무 진해서 함부로 들이켜기 힘든 그런 사람 말입니다. 물론 가끔은 그 진한 농도 때문에 잠을 못 잘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만만하게 보이지는 않죠.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는 바람이 거세게 불어도 바위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문장을 남기셨습니다. 이 말은 무조건 참으라는 뜻이 아니라 외부의 자극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질서를 세우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무반응을 할 때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하면 표정이 날카로워지고 상대는 또 다른 싸움을 걸어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나는 내 평온을 지키겠다는 원칙이 있으면 표정은 건조해지고 톤은 평평해집니다. 상대는 그 평평한 벽 앞에서 결국 힘을 잃고 돌아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부터 누군가 여러분의 속을 긁으려 할 때 속도를 늦추고 말의 길이를 줄여보세요. 그들의 무례한 말에 여러분의 소중한 감정을 단 1%도 먹이지 마십시오. 감정을 먹이지 않으면 그들의 분노는 굶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소리로 이기는 어른이 아니라 고요함으로 질서를 세우는 단단한 어른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말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다 라는 격언도 있지만 무례한 사람 앞에서의 침묵은 단순한 금이 아니라 방탄복과 같습니다. 자, 여러분의 방탄복은 잘 준비되어 있나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잠시 그 방탄복의 지퍼가 잘 채워졌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숙제는 아마도 끊고 싶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이대로는 도저히 지키기 힘든 관계를 다루는 일일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화를 내고 우기는 사람이 가득하지만 그들을 단순히 피하기만 할 수는 없죠. 가족이라는 질긴 이름으로 묶여 있거나 매일 얼굴을 맞대야 하는 직장 상사 혹은 수십 년을 함께 산 이웃처럼 도저히 도망칠 곳이 없는 환경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명절에 만나는 어떤 친척들은 마치 윈도우 업데이트 같아요. 정말 보고 싶지 않은데 가장 바쁠 때나 쉬고 싶을 때 예고 없이 나타나 내 소중한 시간을 뺏어가곤 하죠. 많은 분이 그래도 가족인데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라며 씁쓸하게 웃으십니다. 우리 세대는 유독 정치인이라는 가치를 귀하게 여기며 살아왔고 관계를 매몰차게 끊어내는 것을 큰 결례나 불효로 여겨왔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나이가 들수록 뼈저리게 느끼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미덕이 되려면 그 관계 안에 최소한의 예의라는 토양이 깔려 있어야 합니다. 예의가 완전히 사라진 관계를 억지로 붙들고 있는 것은 인내심이 깊은 게 아니라 그저 소중한 자기를 무참히 소모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무례한 사람들은 우리의 그 따뜻한 정을 오히려 약점으로 이용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남이가 혹은 가족인데 이해해야지라는 말은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 내 기준을 완전히 포기하고 굴복하라는 무언의 압박으로 변질되곤 하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역할의 거리라는 세 번째 길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싸우지도 않고 그렇다고 굴욕적으로 비를 맞추지도 않으면서 관계의 끈은 놓지 않는 아주
절묘한 방법이죠. 인간관계에는 감정의 거리와 역할의 거리가 존재합니다. 보통 우리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감정의 거리가 좁아야 좋다고 믿지만 무례한 사람 앞에서는 그 좁은 감정의 거리가 곧 독이 됩니다. 대신 우리는 역할의 거리를 더 선명하게 세워야 합니다. 통계적으로 인간은 일생 동안 약 6개월 정도를 빨간 신호등 앞에서 기다리며 보낸다고 하는데 사실 무례한 사람의 억지를 듣느라 낭비하는 시간은 그보다 훨씬 길지도 모릅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솔직해야 한다는 말은 위험한 함정입니다. 진정한 친밀감은 경계가 있을 때 비로소 안전하게 유지되거든요. 경계 없는 솔직함은 금세 무례함으로 변질되고 그 무례함은 마음속에 깊은 원망의 씨앗을 뿌립니다. 그러니 가까운 사이일수록 우리는 오히려 더 단정하고 정중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정이 많아서 거절을 못한다고 하시는데 냉정하게 말하면 그건 정이 아니라 거절을 못하는 착한 아이 증후군의 성인 버전일 뿐입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정을 쏟아붓는 건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게 아니라 독이 든 물을 제 스스로 마시는 격이죠. 제가 아는 어느 집안의 명절 풍경은 항상 전쟁터 같았습니다. 말이 거칠고 불만이 가득한 시누이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소리를 지르며 집안 분위기를 다 망쳐놓곤 했죠. 흥미로운 점은 같은 시누이 앞에서도 큰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가 겪는 상황이 전혀 달랐다는 겁니다. 큰 며느리는 늘 그래도 내가 참아야지 하며 시누이가 화를 내면 억지로 웃어주고 비위를 맞췄습니다. 심지어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려도 네, 알겠습니다 하며 고개를 숙였죠.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시누이는 큰 며느리 앞에서 더 기세등등해졌습니다. 상대의 친절을 굴복으로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둘째 며느리는 어느 날부터 역할의 문만 열어두기로 결심했습니다. 시누이가 억지를 부려도 같이 싸우거나 억지로 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딱 필요한 역할만 수행했죠. 식사 때는 식사하세요 라고 말하고 뒷정리를 할 때는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그 이상의 사적인 대화나 비위를 맞추는 농담은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 톤은 낮고 일정했으며 태도는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 무례한 시누이가 둘째 며느리 앞에서는 목소리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세운 거주적 역할의 경계가 상대의 행동을 규정해버린 것이죠. 학술적으로는 이를 대인관계적 역할, 경계 체계적 분리, Systematic Role Boundary Partition 라고 부를 수 있는데 감정적 소모를 최소화하면서 사회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고도의 심리 전략입니다. 무례한 사람을 대할 때 가장 위험한 건 감정의 빗장을 수시로 열어버리는 태도입니다. 어떤 날은 참다가 어떤 날은 불쌍해 보여서 마음을 열어주고 다시 상처받는 이 감정의 롤러코스터는 우리 영혼을 빠르게 늙게 만듭니다. 그들은 우리가 감정적으로 무방비해지는 순간을 귀신같이 찾아내 다시 침범합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마음은 빼고 역할만 하겠다는 기준을 세우십시오. 이것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뒤섞인 혼란스러운 관계에서 기능적인 건강한 관계로 이동하는 성숙한 과정입니다. 감정이 이용당하면 결국
내가 손해니까요. 수달은 잘 때 서로 떠내려가지 않으려고 손을 잡고 잔다지만 영역을 지킬 때는 누구보다 확실한 선을 긋습니다. 우리도 그 귀여운 수달처럼 공생하되 선은 지켜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거리를 둔다는 것이 상대를 차갑게 냉대하거나 얼굴을 굳히라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리는 곧 정확함입니다. 정중하지만 단정하게, 친절하지만 분명하게 선을 긋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이상 대화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그 부탁을 들어드릴 수 없습니다. 같은 말은 상대를 공격하는 칼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방패입니다. 진정한 예의는 타인에게만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의 평화를 지키고 내 감정을 함부로 다루지 않게 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에 대한 최고의 예의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경계를 채워야 한다고 경계하셨습니다. 거리가 사라지면 예의가 없어지고 예의가 없어지면 원망이 싹트기 마련이니까요. 가까우니까 다 참아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가까울수록 더 단정하게 선을 그어주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오래 살리는 지혜입니다. 역할의 거리를 분명히 하면 상대는 본능적으로 계산을 시작합니다. 이 사람 앞에서는 소리쳐봤자 얻는 게 없구나 라는 질서를 배우게 되죠. 우리는 누군가를 굴복시키려는 게 아닙니다. 그저 내 삶의 질서를 세우려는 것뿐입니다. 감정의 문을 조금 닫고 기준의 문을 여십시오. 노년의 인간관계는 사람을 얻는 기술이 아니라 내 평온을 지키는 기술에서 완성됩니다. 정중하지만 분명한 그 태도 하나가 여러분의 소중한 남은 삶을 든든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는 무례한 사람과 한바탕 소동을 치르고 나면 몸은 그 자리를 떠났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곳에 묶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것을 마음의 안방을 지키지 못한 상태라고 부릅니다. 밖에서 신발을 벗지 않고 방 안으로 들어오면 집이 금세 흙탕물이 되듯 남이 뱉은 거친 말과 불쾌한 기운을 여과 없이 마음의 안방까지 들여오면 우리 삶은 금세 탁해지고 맙니다. 많은 분이 관계에서 상처를 입는 진짜 이유는 상대의 말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말을 내 집 식탁 위에 올려놓고 밤새도록 곱씹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건 마치 누군가 던진 쓰레기 봉투를 소중하게 주워와서 왜 이런 냄새가 날까 하며 내용물을 하나하나 분석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행동이죠. 세상에는 참 독특한 수집가들이 많지만 무례한 말 수집가가 되는 것만큼 수지타산 안 맞는 취미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자주 범하는 실수 중 하나는 빨리 이 불편한 상황을 끝내고 싶어서 하는 가짜 사과입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혹은 그래, 내가 양보할게라는 말은 순간적으로 분위기를 조용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무례한 사람에게 이 가짜 사과는 갈등의 종결이 아니라 앞으로의 갈등을 예약하는 불공정 계약서와 같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이 찍는 인감도장은 당신이 목소리만 높이면 나는 언제든 무릎 꿇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굴욕적인 약속이 되기 쉽습니다. 이건 마치 고장난 알람 시계를 고치겠다고 망치로 두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잠시는 조용해지겠지만 결국 시계는 영영 못 쓰게 되고 말죠. 가짜 사과는 상대에게 물의 면허증을 발급해주는 행위입니다. 상대는 배려를 배운 게 아니라 항복을 받아낸 것으로 착각하고 다음번에는 더 큰 목소리로 여러분을 압박할 것입니다.
학술적으로는 이를 부적 강화 네거티브 레인포스먼트에 의한 지배 행동의 고착화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해 무례한 행동이 보상을 받음으로써 그 행동이 더욱 강화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분위기가 무서워서 혹은 사람들 눈이 무서워서 마음에 없는 사과로 상황을 덮지 마십시오. 조용함은 가짜 사과로도 만들 수 있지만 진정한 평화인 질서는 오직 단단한 기준으로만 세워집니다. 또한 우리는 억울한 마음을 풀기 위해 주변 사람들에게 하소연하곤 합니다. 오늘 내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 알아? 라며 전화를 돌리지만 신기하게도 말을 하면 할수록 마음이 시원해지기는커녕 더 분하고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곤 하죠. 여기에는 뇌에 아주 흥미로운 작동 방식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 뇌는 과거의 불쾌한 일을 입 밖으로 내어 다시 설명하는 순간 그것을 과거에 저장된 사진이 아니라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재 사건으로 인식합니다. 즉, 한 번 겪고 끝낼 일을 내 입을 통해 3번, 4번 다시 생중계하며 스스로 상처를 찢는 꼴이 되는 것이죠. 이건 마치 매운 음식을 먹고 혀가 얼얼한데 계속해서 와 진짜 맵다 라고 소리치며 뜨거운 물을 들이붓는 것과 같습니다. 하소연이 많을수록 분노는 배설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더 깊고 단단하게 박제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만들 위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귀에 오물을 묻히는 일도 조심해야 합니다. 가끔은 침묵이 가장 청결한 청소 도구가 되기도 하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오물들을 처리해야 할까요? 제가 권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3가지입니다. 첫째, 불쾌한 일이 생겼을 때 최소한 하루 동안은 입을 닫아보는 것입니다. 감정의 온도가 펄펄 끓을 때 내뱉는 말은 대개 과장되고 왜곡되기 마련이지만 하룻밤만 지나도 그 온도는 적절히 내려갑니다. 둘째, 도저히 견딜 수 없다면 사람의 귀가 아닌 종이 위에 쏟아내십시오. 글로 쓰는 행위는 감정을 객관화시키고 마음 밖으로 쓰레기를 빼내는 훌륭한 정화작용을 합니다. 셋째, 마음속으로 짧고 명쾌한 결론을 내려버리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지금 자기 수준을 보여준 것이다. 혹은 저건 저 사람의 습관일 뿐이다. 라는 한 문장이 감정의 불을 끄는 강력한 소화기가 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는 이미 끝난 헛된 말들은 마음에 다시 올리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끝난 말을 다시 마음에 올리는 순간 그것은 과거가 아니라 비극의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남은 삶을 억울함을 곱씹으며 보내기엔 너무도 귀한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당하는 진짜 큰 손해는 그 사람과 대치했던 몇 분이 아니라 그 일 때문에 잠 못 이루며 뒤척이는 여러분의 소중한 밤입니다. 이제부터는 밖에서 일어난 일은 반드시 문턱에서 털어내십시오. 무례한 사람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은 때로는 지혜가 아니라 감정의 사치이자 낭비입니다. 이해는 가치 있는 사람에게만 베푸시고 여러분의 마음 안방은 오직 평온과 기쁨으로만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타인의 오물을 담아두기에는 너무나 맑고 고귀한 공간이니까요. 자, 오늘 밤엔 마음의 빗장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깊은 숙면을 취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화를 내고 우기는 사람을 오래 지켜보다 보면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이런 가냘픈 기대가 피어오릅니다. 저 사람은 언제쯤 나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말할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영화 속 감동적인 한 장면을 마음의 폴더에 저장해 두곤 하죠. 언젠가 그 사람이 비 내리는 날 우산도 없이 찾아와 고개를 숙이며 그때 내가 정말 심했어 미안해라고 말하며 내 맺힌 가슴을 한순간에 녹여주는 그런 장면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밤 여러분께 조금은 아프고도 단호한 사실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그 기대의 필름을 지금 당장 마음속에서 꺼내 과감히 불태워 버리셔야 합니다. 그 사과를 기다리는 마음이야말로 여러분의 평온을 묶어두는 가장 질긴 쇠사슬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화를 내고 우기는 사람들은 사과하는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세계관 안에서 언제나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정의로운 주인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사과할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하는 인지적 구조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들의 기억은 자기 합리화라는 강력한 백신으로 단단히 코딩되어 있어서 시간이 흘러도 내가 왜 그랬지라고 뉘우치기보다는 내가 그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라고 결론을 내리고 맙니다. 썩은 나무에 비싼 영양제를 준다고 꽃이 피지 않듯 자기 합리화로 똘똘 뭉친 사람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기대하는 건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일만큼이나 헛된 일입니다. 이건 마치 한정판 운동화를 기다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엄청난 프리미엄이 붙을 거라 기대하며 밤새 줄을 서지만 정작 매장 문이 열리면 그런 신발은 처음부터 입고된 적도 없었다는 허망한 소식만 듣게 되는 셈이죠. 여기서 기발하고 사소한 잡지식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바다의 무법자라 불리는 범고래는 지능이 매우 높아서 동료끼리 협동도 잘하지만 일단 사냥감에게 무례하게 굴 때는 결코 사과하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무례한 사람도 전생에 범고래였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범고래는 멋진 지느러미라도 있지만 그 사람은 그저 고장난 확성기 같은 목소리만 가졌다는 게 차이점이겠네요. 우리가 저 사람이 사과해야만 내 상처가 낫는다 라고 믿는 순간 우리는 우리 인생의 행복이라는 금고 열쇠를 그 사람 주머니에 쑥 집어넣어주는 꼴이 됩니다. 그 사람이 입을 열어 미안해라는 비밀번호를 말해줘야만 내 마음의 문이 열린다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그 무례한 사람인 것이죠. 우리는 이미 충분히 남의 비위를 맞추고 타인의 시선에 나를 끼워 맞추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그 열쇠를 다시 찾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단단한 독립을 권합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선언해 보세요. 나는 당신의 사과 따위 필요 없다 라고 말이죠. 이 말은 상대를 증오하겠다는 저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가 내 인생을 한치라도 더 지배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가장 강력한 정신적 독립 선언입니다. 내 상처는 내가 덮고 내 아픔은 내가 스스로 치유하겠다는 지독하고도 성숙한 어른의 태도입니다. 학계에서는 이를 인지적 종결 욕구, need for cognitive closure의 자발적 포기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모호한 상황을 끝내기 위해 타인의 반응에 의존하는 대신 스스로 마침표를 찍어버림으로써 심리적 엔트로피를 낮추는
고도의 지적 전략입니다. 물론 무례한 사람을 그냥 방치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도구들을 챙겼죠. 결정권을 되찾는 짧은 문장, 반응하지 않는 바위의 태도, 감정을 섞지 않는 역할의 거리, 그리고 마음의 안방을 지키는 단호함까지 이 모든 도구의 종착지는 결국 하나입니다. 내 평안은 오직 내가 지킨다는 사실이죠. 젊을 때의 승리는 상대를 무릎 꿇리고 항복을 받아내는 것이었을지 모르지만 노년의 진짜 승리는 상대가 아무리 나를 흔들어도 내 하루가, 내 잠자리가, 내 건강이 조금도 훼손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산정약용 선생께서는 변하지 않는 자를 곁에 두고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연못에서 물고기 대신 새를 찾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물고기를 잡으려면 물로 가야 하듯 평화를 얻으려면 사과하지 않을 상대의 입술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내 기준으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상대의 입에서 나오는 소음이 내 행복의 온도계를 결정하게 두지 마세요. 자, 이제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던 그 지긋지긋한 사과받는 장면을 과감히 삭제 버튼을 눌러 지워버리십시오. 대신 그 자리에 새로운 장면을 채워놓으세요. 거센 비바람 속에서도 고요하게 차 한 잔을 마시고 있는 여러분의 당당하고 평온한 뒷모습 말입니다. 그 장면이 여러분의 남은 삶을 근사하게 바꿔 놓을 것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템포를 조금 늦춰보려 합니다. 깊어가는 밤의 무게만큼 여러분의 어깨에 놓인 짐도 조금씩 가벼워지길 바랍니다. 그동안 가족을 위해 또 소중한 관계들을 지키기 위해 좋은 게 좋은 것이라며 얼마나 많은 억울함을 삼키고 사셨나요? 참으로 긴 세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그 지극한 배려를 남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먼저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타인이 함부로 드나들며 오물을 버릴 수 있는 벌판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맑은 보석을 담아두는 소중한 안방입니다. 이제 조심스럽게 오늘 하루의 소음들을 페이드 아웃 해봅니다.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흐릿해지듯 나를 괴롭혔던 무례한 목소리들도 저 멀리 안개 속으로 흩어집니다. 여러분의 숨소리는 이제 선풍기의 부드러운 회전음과 섞여 아주 규칙적이고 편안해집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여러분의 마음 안방은 밤새 내린 눈처럼 깨끗하고 고요할 것입니다. 누구의 무례함도 누구의 큰 목소리도 감히 그 성체를 넘지 못할 테니까요. 평온한 꿈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세요.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한 분들입니다.